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2023년의 끝을 향해 갈수록 고민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3세대 그리고 ADC까지 신기하고 굉장히 어려운 항암제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주실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그래도 그 어려운 미궁 속을 함께 헤매서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바이오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바이오를 공부하고 싶을 때 돌려서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반도체를 또 빵 가지고 하려다가 증착도 해야 되고 해서 근데 지금 워낙에 바이오가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계속 우리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 꺾이니까 바로 다 꺾여버리죠. 분명히 이거 인지하고 우리나라 시장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00m 달리기 앞서 암벽 등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암벽 등반하다가 위에서 막 잘 타는 사람이 가다가 멈칫하면은 그 뒤에 바로 따라가는 에이스들도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멈추고 맨 뒤에 있는 애들은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시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바이오의 커다란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몇십 조에 해당되는 계약 M&A들이 빵빵빵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머크나 화이자나 뭐 일라일리나 이런 대형 제약사들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항암제 역사에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굉장히 그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변화의 시기에서 오늘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쭉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항암제는 계속 암과 싸워오면서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큰 틀로 변화했는지 쭉 1단계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살짝 지금 얘기를 드리면은 네. 이 바이오가 워낙 방대하고 이 단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 접근하려다 포기해요. 종목으로 따지면 과목으로 따지면 수학까지 똑같아요. 그냥 수포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냥.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 수는 있을 거예요. 문제를 하나하나 풀다가 해답을 보고 풀면 되고. 근데 그 전체를 이해하려면 개념 원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 원리를 언제든 뭐 뉴스를 볼 때나 증권사 보고서를 볼 때나 내가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이해가 뭐 80% 이상은 될 수 있게 하려면 일단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 오늘 2023년도 12월 21일 날 10시 39분 지나는 이 VOD를 돌려볼 때 박제가 되어 있으니까 꺼내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뭐 다른 자료도 많고 증권사 자료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요즘에 여의도 사투리라고 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약간 증권사만의 그런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뭐 재해석이나 뭐 비유가 뭐 그게 더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해석이나 비유가 더 맞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해볼까 합니다. 너무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1세대는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죠. 이름에서 있다시피 독성이 있을 것만 같은 뭔가 굉장히 독한 게 생각이 나죠. 우리 뭐 어떤 연예인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 하얀 거탑 보셨나요? 하얀 거탑 봤죠. 예, 레전드 드라마죠. 근데 그 하얀 거탑을 보면은 그 무슨 암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나와요.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정말 머리 다 빠지고요. 사람은 시체처럼 해골이 되고요. 몸에 있는 뭐 저기 털은 다 빠져버려요. 구토 나오고 설사 나오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면역 체계 자체를 다 부셔버리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옛날에 베트남전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최신화해서 예를 바꿔야 되니까 하마스 예를 들면 되겠죠. 하마스 무장단체가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로 싹 다 숨어들어 버렸잖아요. 민간인들 다 데리고. 그렇죠? 막 그리고 땅굴 파서 막 속에 숨어들어서 개미처럼 숨어 있어서 잡지도 못해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박멸해 버리려면? 뭘 쏘면 되겠어요? 그냥 핵을 날리면 돼요, 거기다. 한 번에 다 처치해버리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죠? 죄 없는 어린 여자분들, 아이들, 무슨 죄입니까? 근데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가 그런 격이에요. 인간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암은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암의 완치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죠. 잘 생각을 해봤어요. 환우들 입장에서. 내 그리운 어머니, 그리운 아버지, 혹은 내 그리운 아들, 딸 하루라도 얼굴 더 볼 수 있으면 후회하지 않겠지. 생존 기간 늘리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무슨 사람이 막 완전
그 시체가 되고 이게 상관없고 그냥 일단 암세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가 1세대 항암제였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암세포군 정상세포군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격이죠. 하마스가 숨어있는 데다가 핵폭탄을 날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이라는 게 나오고요. 뒤에 플라틴이 붙어 있죠. 플라틴이 붙은 거는 백금 기반의 화학 항암 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라고 나눴는데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화학 항암 요법이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일라이릴리가 1세대 걸 많이 만들었는데 일라이릴리 잼자 이런 것들이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예요. 이런 것들을 병용해서 그러니까 화학 항암 요법이랑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를 병용해서 하는 치료법이 1세대의 표준 치료법이었어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이 말하기 전에 명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터미네이터 1이 나오고 2, 3가 나왔을 때 터미네이터 1은 보잘것없는 예전 레거시로 지금 전락을 해버리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비슷한 발전의 속도는 맞으나 발전의 단계는 맞으나 중요한 거는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갔다고 해서 1세대가 아예 쓰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기서 1세대도 아직도 활발히 쓰이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진화된 기법이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은 백금 기반이라고 했는데 백금, 우리 화이트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이트 골드는 그냥 보석이고 플래티넘이라고 하죠. 우리 플래티넘 하면은 백화점 등급 중에 플래티넘이 막 골드보다 더 높은 거 아시죠? 최고 등급이잖아요. 그런 플래티넘 백금을 갖고 하는데 딱 생각해봐도 몸에 나쁘겠죠. 중국에서 맨날 무슨 히토류 광산 채취할 때 그거 왜 미국은 그거 안 하냐? 많이 광산 많은데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근데 백금 기반으로 이거를 몸에다 투입한다? 정말로 나쁘겠죠. 생각만 해도.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1964년에 미국 생물물리학자 바넷 로젠버그가 백금으로 전극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박테리아를 놨어요. 그리고 그 전류가 통과하는 연구를 하다가 전류 통과하는 거를 알려고 했는데 백금 전극 사이에 박테리아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나 봤더니 염화 암모늄하고 백금의 반응으로 생긴 시스플라틴이란 것의 효과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박테리아가. 박테리아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더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 시스플라틴이 화학 항암 요법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박테리아 세포 분열을 다 중지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정상세포까지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잼자가 나오고 알림타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라고 해서 독성이 심하다고 해서 아직은 이제 아예 안 쓰이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일라이릴리가 만든 잼자는 미국에서 25년 이상 췌장암 환자의 1차 치료제. 1차 치료제라는 것은 첫 번째로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서 바로 일라이릴리의 잼자를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표준요법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단체에서 이걸 표준요법으로 써라고 권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잼자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췌장암 환자 1차 치료제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위를. 췌장암은 특히 하얀 거탑에서 김명민 씨가 마지막에 사망할 때 췌장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도 나오죠. 개복을 했다가 그 라이벌 의사까지 다 와서 개복을 해요. 근데 도저히 손 쓸 수 없다고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김명민 씨는 인사를 하죠. 다 아는 사람들하고 친지하고. 거기서 췌장암인데 이 췌장암은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요법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틀어서 우리나라 기업을 살짝 말해보면 우리나라에 보령제약이 있죠. 지금 기업명은 보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령이 뭘 잘하냐면은 이 LBA라고 레거시 하니까 딱 나오죠. 옛날 거. 레거시 브랜드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Legacy Brand Acquisition. 네. 확실히 틀리네요. 합니다. LBA 전략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터미네이터 1을 싸게 사요. 터미네이터 2, 3를 비싸게 주고 사는 이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령은 터미네이터 1을 싸게 사와요. 레거시 브랜드를.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급여가 있겠죠.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다 급여예요. 급여면 우리는 5%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비급여, 요즘에 들어온 항암제들은 비급여가 많아서 1년에 막 1억씩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들여와가지고 터미네이터 1을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영업 능력이. 러브 드럭스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화이자 영업사원으로 나오잖아요. 그 질라넬이, 마이크 질라넬이. 그래서 막 간호사고 무슨 거기 데스크 직원하고 다 꼬셔가지고 화이자 비아그라를 엄청나게 팔잖아요. 그 영업력이 보령에 있기 때문에 오래된 레거시 브랜드를 데려와도
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잘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 릴리아 항암제 아까 젬자 이거를 사버렸고요. 2021년에 릴리에 또 조현병 치료제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정신분열증이었는데 이름 이상하다고 해서 조현병으로 바꾼 거죠. 자이프렉사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릴리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알림타를 사버렸습니다. 여기서 릴리 항암제 젬자랑 알림타가 전부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입니다. 1세대로 한물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 명성을 믿고 들여와가지고 영업력으로 팔고 있는 그게 바로 LB의 전략이고 보령이 주로 합니다. 이건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어이없게 신약 개발에 계속 열을 올리다가 말도 안 되게 쓰러지는 기업들 많죠. 그렇죠. 전통 제약사도 힘들어요. 한미약품이 옛날에 올리타라고 개발했다가 자진 철수를 했습니다. 국산 신약으로 허가를 받아놓고도.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신약이라는 것은.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인수를 해서 보령은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럼 거기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1세대의 만의 세포독성 항암제를 세포독성 가지고 항암제 쓰면. 아까 말했듯이 독성이 있으니까 아주 강하죠. 강력합니다. 아예 다 죽여버립니다. 정상세포고 암세포고 싹 다 사멸시켜요. 아주 강력합니다. 핵폭탄으로 비유를 들은 이유가 있어요. 아주 강력하죠. 대신에 단점은 아까 정상세포까지 타격을 해버리는 바람에 구토, 복통, 설사, 탈모,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준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결국에는 화학항암요법인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아니면 1세대 독성 화학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는 분야도 지금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드에서 종양내과 교수님이나 이런 의학 교수님들, 직접 의사분들이 판단을 해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비급여도 큰 저기가 있고요. 비급여 인구의 경우에는 가정 형편이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한테 마음대로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화학항암제 첫 번째의 장단점에서 알아봤습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독성이 강해서 항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다른 유의미한 항암제 그 세포들까지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 세대로 개발된 게 2세대인데 2세대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나요? 예, 그래서 아까 하마스를 때려 부시려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 핵폭탄을 날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죄 없는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마스 무장단체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 힌트가 막 나오는 뭐 땅굴을 판 흔적이라던가 이런 특정한 부분이 발견된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가 개발된 거죠. 민간인들이 있는 부분을 다 빼고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나 암 조직에만 발현되는 특정한 단백질이라던가 유전자 변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타겟을 삼아서 만든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표적 항암제가 암의 성장이나 암의 발생을 방해시키거나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2001년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 넘어서 2001년도에 노바티스의 최초로 표적 치료제 글리백이 개발되면서 이 표적 항암제 시장이 열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익숙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한양행의 렉나자, 성분명은 레이저 티닙이고 보통 닙, 맙 이런 거는 성분명이고요. 각각의 브랜드로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유한양행은 그걸 렉나자라고 붙여서 파는 것이고요. 이 국내 유한양행 표적 항암제 렉나자 이것도 2세대 표적 항암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TKI라고 티로신 키나제라고 이 보통 EGFR TKI 항암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EGFR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지금 표적 항암제의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정상세포를 그래도 1세대 세포독성 화학항암제보다는 덜 건드리고 타겟을 타겟한다. 이건데 단점은 또 뭐냐? 계속 쓰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서 말을 듣지 않고요. 그럼 다른 세포로 더 발전돼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바뀌어버려요. 암세포 이놈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EGFR, 이 돌연변이를 타겟하는 티로신 키나제로 EGFR TKI로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쓰다 보면은 EGFR 돌연변이는 막을 수 있으나 거기서 또 다른 돌연변이가 생겨요. 이름이 막 여러 가지 있는데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2세대 표적 항암제 중에서도 이걸 또 그러니까 EGFR 돌연변이 TKI를 또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1세대는 이레사 타세바,
2세대 지오트립, 3세대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유한양행의 렉나자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렉나자랑 아까 많이 들었죠. 이제 얀센의 이중항체 항암제인 리브리반트랑 병용요법을 통해 갖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깨부신다고 계속 뭐 학회나 이런 데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두 개가 타그리소랑 렉나자가 두 개가 3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돌연변이랑 내성이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에 EGFR 유전자 돌연변이 시 폐암 발병률이 급격히 확대되어서 이걸 누르려고 아까 전에 EGFR을 타겟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EGFR을 타겟하는 거를 만들면 또 이 50% 이상은 T790M 돌연변이가 발생돼요. 그리고 1, 2년 후에 내성이 발현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듣겠죠. 그래서 T790M을 타겟하는 걸 또 만들어야 돼서 3세대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유한양의 렉나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렉나자랑 타그리소가 T790M을 타겟으로 했는데 또 1, 2년 쓰다가 내성이 생겨버린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돌연변이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겠어요? 다시 1세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아니면 화학항암요법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결국에 그 환자들은. 도돌이 편해요. 돌연변이가 또 생겨버리거나 내성이 발현돼서 또 듣질 않아 버리면 타그리소 렉나자로도 듣지 않아 버리면 또 답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표적항암제도 암을 완치하는 데는 완전히 다다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1사대도 화학항암제에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낸 게 바로 표적항암제다. 근데 표적항암제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계를 거치다 보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변이가 계속 생겨서 이 또한 끝까지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3단계에서는 그 희망을 조금은 얻을 수 있을까요, 소장님? 3세대는 면역항암제라고 불리죠. 완전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1세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든 2세대 표적항암제든 어쨌든 간에 암, 우리 항원이라고 하죠. 거기를 직접 타격하는 거예요. 근데 3세대 면역항암제는 이 몸 안에 있는 뭐 T세포니 NK세포니 이런 면역세포들, 우리를 지켜주는 세포들이 스스로 각성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는 하마스가 숨어든 가자지구를 그냥 폭탄으로 타격하는 것이고 2세대 표적항암제는 이 하마스 무장단체가 숨어있을 것 같은 힌트가 있는 것만 타겟하는 것이고 3세대 면역항암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겠어요?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한테 자 여기서 좀만 도와주시면 하마스 무장단체 같이 박멸할 수 있습니다. 좀만 용기를 내주세요. 해서 거기 있는 민간인들이나 주민들이 스스로 각성해서 하마스 무장단체를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3세대 면역항암제로 완전히 알고리즘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암세포 표면에는 PD-L1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T세포 표면에는 T세포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병사예요. T세포 표면에는 PD-1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생기는데 PD-L1하고 PD-1이 만나면은 암세포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기 몸 표면에 있는 PD-L1을 T세포 표면에 있는 PD-1한테 갖다 붙여서 부비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부비어주면 안 돼요.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이걸 막아내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막아내는 그 기전인데 이거는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여보이가 2011년에 최초의 면역항암제입니다. 2001년도에 노바티스가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백을 개발했다고 했죠.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최초의 면역항암제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머크의 키트루다. 사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알테오젠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알테오젠하고 머크의 커넥션이 있죠. 머크는 키트루다라는 슈퍼 블록버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에브비의 휴미라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19년 연속 세계 1등을 했어요. 의약품 매출 순위에서.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화이자의 그 mRNA 백신이 1등을 먹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 계속해서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2등을 하던 게 머크의 키트루다예요. 그러니까 그 머크가 만든 키트루다를 머크가 지키려고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려다 보니 알테오젠이 그걸 받은 거예요. 알테오젠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BMS의 옵디보, 머크의 키트루다, 바벤시오 다 머크 거고요. 스위스 로슈의 티센트릭, 그리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이렇게 6종의 면역항암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상태고 가장 최근에
아주 뜬금포로 중국의 제약사가 면역항암제 FDA 문턱을 넘어버렸죠. 사실 우리나라로서 굉장히 아쉽죠. 중국이 그 아시아에서 최초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반도체도 그렇고 중국을 다 배제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뚫었다는 것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중국 것까지 해서 7종의 면역 항암제가 FDA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면역 관문 시스템이라고 이걸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암세포 이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암세포가 얼굴을 싹 다 가려요. 아까 말했던 하마스 무장단체가 민간인 옷을 싹 차려입은 다음에 민간인인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암세포가 정상세포인 척 그 보호해주는 면역 관문 시스템을 자기를 보호하는 데 써버려요. 그거를 막는다고 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해요. 그래서 3세대 면역 항암제 중에서는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많은 것이 면역 관문 억제제예요. 아까 말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여보이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그다음에 최근에 받은 중국 회사, 중국 제약사의 그 면역 항암제까지 전부 다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인 척하면서 이 인간 몸 내에 이 보호체계 시스템을 자기 방어막으로 쓰는 이 위장수를 처단하는 게 면역 관문 억제제죠. 면역 항암제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가 면역 항암제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은 면역 항암제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암제가 1, 2, 3세대로 진화를 해왔지만 아직도 단점 면에서는 굉장히 뚜렷한데 이러한 단점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3세대 면역 항암제 장점, 단점 짚고 넘어가야죠. 네. 이거는 암세포를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상세포가 제일 덜 상합니다. 대신에 지금 환자의 반응률이 너무 낮아요. 30% 미만입니다, 평균이. 10명 중에 7명은 안 듣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러니까 많네요. 면역항암제가 알고리즘상으로는 1세대, 2세대보다 아주 안전하고 되게 효능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발현율이라든가 반응률이 낮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는 독성이 너무 심해서 정상세포를 죽인다는 치명적인 단점. 2세대 표적 항암제는 내성과 돌연변이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또 치명적 단점. 3세대 면역 항암제도 반응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수많은 환자들 중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점들을 커버시키려고 서로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1세대와 3세대를 묶기도 하고 1세대와 2세대를 묶거나 2세대와 3세대를 묶거나 아니면 3세대에서 새로운 기술을 들여와서 시도를 해보거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게 모두 이 단점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3세대 면역 항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또 진화를 합니다. 네. 여기서. 3세대 면역 항암제 아까 전에 인간 내 몸속에 있는 정상세포, 그 면역세포들의 각성을 일으켜서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직접적인 개입에 나섭니다. 환자의 몸에서 면역세포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거죠. 아까 전에는 가가지고 귓속말로 하마스 무장단체 무찌르는데 좀만 도와주세요 각성을 하는 거라면 네. 이번에는 그분을 데리고 와요. 민간인을. 데리고 와서 그분한테 창도 주고 칼도 주고 총도 주고 직접 싸우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주 강력한 군인 못지않은 민간인으로 변신시켜서 들여보내요. 다시. 그게 3세대 면역항암제 속에서 진화입니다. 아까 3세대 면역항암제 중에서 면역관문 억제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이거는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면역세포를 꺼내가지고 강화시켜서 다 집어넣는.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노바티스의 킴리아 들어보셨죠? 네. 한 번 주사 맞는데 3억 9천만 원 들었던. 그거 어떻게 맞습니까? 그런데 백혈병 환자 소녀를 한 방에 살려버렸죠. 원샷 원킬로. 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그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은. 어머니가 돈을 엄청나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을 겨우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가 저 세상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환자 몸에서 뽑아낸 다음에 노바티스 본사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가공해서 다시 들어와서 환자 몸에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아픈 것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카티세포 치료제죠.
카티란 게 아까 T세포가 면역세포라고 했잖아요. 네. 앞에 CAR이란 게 붙어 있죠.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고 해서 더듬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암세포가 잘하는 게 뭐죠? 위장술. 지가 면역세포인 것처럼 정상세포의 보호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 면역세포에 붙어가지고 암세포를 더 분사를 시키거나 이런 짓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열심히 옆에서 암세포 옆에 있는데도 바보같이 못 봐요. 왜냐하면 위장을 하고 있으니까 바본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암세포를 못 알아봐요. 그걸 잘 알아보게 더듬이를 붙여주는 거죠. 그걸 카티라고 합니다. T세포에다 칼을 붙이는 거죠. 근데 아까 이건 말했듯이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사람 것만 쓸 수가 있어요. 그 본인 것만. 본인 세포 것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걸 이제 자가유래 방식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때 나왔어요. 자가유래, 동종유래, 이종유래 이런 거. 자가유래는 자기 몸에서 뽑아내는 거. 네. 동종유래는 그냥 인간, 다른 인간이면 돼. 같은 인간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몸에서 뽑아내도 되는 거. 이종은 아예 다른 종류. 원숭이, 쥐한테 뽑아낸 것도 사람에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당사자의 세포를 활용해서 자가유래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고 아까 말했듯이 노바티스로 비행기로 보냈다가 또 들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 아까 전에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어떤 소녀한테 적용이 됐다고 했죠? 백혈병 소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죠. 네. 이거는 혈액암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고형암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혈액암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고형암은 딱딱하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암은 고형암입니다. 혈액암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또 심각하다는 지금 발표가 나오면서 FDA에서 이걸 건드리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카티세포 치료제 관련주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또 타파하고자 CAR-NK가 나왔습니다. NK라는 또 자연살의 세포가 있는데 네. 이거는 장점이 동종세포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 몸에서 안 끄집어내도 다른 사람 몸에서 끄집어낸 것을 가공을 해서 나한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가격이 낮춘 거죠. 하지만 반대로 뭐죠? 내 몸에서 뽑아낸 게 아니니까 맞춤형이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효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대식세포를 활용한 CAR-M, 골수 침윤 림프 구세포를 이용한 CAR-MIL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앞에 CAR이 붙은 거는 더듬이를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우파루파 뭔지 아세요? 우파루파? 귀여운 물고기가 있어요. 우파루파라고 네. 쳐보세요. 진짜 귀여운 물고기인데 키우시는 분 있는데 걔가 1mm 앞도 못 봐요.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줘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T세포랑 NK세포 이런 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좋긴 좋은데 암세포의 위장술이 너무 뛰어난 바람에 옆에서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걸 빼다가 CAR이라는 더듬이를 달아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고 옆에 지나가면 암세포를 타겟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CAR을 붙여서 넣는 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을 다 타파하고자 연구를 계속 20년 동안 한 끝에 지금 이제 결실을 보고 있고 결국에 그게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까지 이어지고 계속해서 오늘도 몇 번 나왔을 겁니다. 증권방송에. ADC 기술이라는 해성과 같이 등장한 그렇죠. 플랫폼 기술 이게 있겠죠. 그거는 이건 다음에 2탄에서 저희가 준비를 네, 해드리도록 딱 맞게 하겠습니다. 끝냈네요. 말씀을 해주셨던 백혈병 소녀의 사례처럼 마음 아픈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빠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안에서도 히든 카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2탄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요. 오늘은 준비물이 없나요? 실습하나요? 설명 계속해주세요. 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2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